시간에 근육 그리고 NMJ 디스오더 근육까지 이어서 준비를 할 건데요. 사실은 이제 3차식, 27, 28, 29차식 강의인데 3시간까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0분 정도 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계 질환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은 학습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은 이제 여기에 있는 학습 목표 위주로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말초신경계 질환이니까 말초신경이 뭔지를 먼저 그 데피니션을 이해를 해야 될 텐데요.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은 CNS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CNS는 여기 보이는 이제 브레인 그리고 이제 스파이널 코드를 CNS라고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죠.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 근데 그 외에 나머지 신경들을 PNS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PNS를 생각보다 PNS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은 잘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브레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PNS라고 구분되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크레니얼 너브는 3번부터 나머지 12번까지는 PNS입니다. 그래서 CNS에 해당되는 크레니얼 너브는 1, 2번은 CNS인데 크레니얼 너브 3번부터 12번까지는 PNS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중에 이렇게 쭉 스파이널 너브들이 나오잖아요. 그 스파이널 너브를 이제 PNS에 포함을 하는데 스파이널 너브 중에서도 너브 루트 이후가 이제 스파이널 너브라고 불리고 걔네들을 이제 PNS라고 불려요. 그래서 너브 루트 안쪽은 또 CNS 구분이라서 스파이널 너브의 일부 그리고 너브 플렉서스 얘네들이 그 스파이널 너브들이 이렇게 일렬로 그냥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얼기설기 섞여가지고 결국에는 나오게 되거든요. 그 플렉서스 그리고 하나하나의 가닥이 비로소 페리페럴 너브 파이버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선생님들이 얘만 PNS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페리페럴 너브 파이버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페리페럴 너브 파이버는 PNS 일종이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이해를 못하는 이제 오토노미 너버스 시스템도 결국에는 PNS예요. 그래서 오토노미 너버스 시스템도 PNS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플렉서스는 얼기설기 섞여 있는 신경의 집합체라고 이야기했는데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제 너브들이 나올 때 일렬로 예쁘게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섞여 있는 형태로 먼저 이제 뭉태기로 나와서 결국에는 쭉 갈라지면서 페리페럴 너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집단 같은 거 얼기설기 섞여 있는 거를 플렉서스라고 하고 얘도 이제 PNS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스파이널 코드로부터 페리페럴 너브까지의 그 이제 해부학적 모식도가 이렇게 돼요. 얘네들을 이제 스키마틱하게 그림을 그리면 스파이널 코드는 CNS라고 했습니다. CNS에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루트가 되겠는데 루트에서 나와서 이제 갱글리아를 포함해서 이렇게 페리페럴 너브가 나오게 되고 이 페리페럴 너브가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머슬로 가기도 하고 조인트로 가기도 하고 스킨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이 쭉 해당되는 요 하나하나의 너브로부터 NMJ를 거쳐서 머슬에 가기까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신경이 그 흥분도를 전달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 페리페럴 너브를 갖다가 확대를 하는 게 이제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 페리페럴 너브 하나하나는 셀 바디와 그리고 엑손 그리고 슈반셀 이 마이엘린으로 그러니까 슈반셀이 결국에 마이엘린의 성분이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그 말초신경의 병이 어떤 형태로 생기고 어떤 기전으로 생기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조금 넣어서 가지고 왔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해부학적인 모식도를 갖다가 이렇게 스키마틱하게 그린 건데 이 신경 하나하나의 병이 생긴 게 결국에는 말초신경 병일 겁니다.
근데 그 말초신경병이 생기는 기전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뭐 꼭 이렇게 하나가 다 따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겹쳐 있기도 하고 뭐 얘랑 합병되기도 하고 뭐 요거는 뭐 30% 70% 파셜리 생기기도 하는 기전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래도 뭐 이거를 이해하는 거는 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아까 여기가 이제 셀 바디라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게 이제 엑손이라고 했고 이 엑손들을 이렇게 중간중간 둘러싸고 있는 게 마이엘린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이엘린만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이하게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마이엘린만 손상이 되는 그런 형태의 말초신경병증을 디마이엘리네이션이라고 명칭을 하고 탈수초 질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면은 여기 이제 셀 바디에 있는 이 핵이 좀 모양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 핵이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모든 영양분을 전달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이 세포체에 있는 핵이 망가지게 되면 이 영양분들이 결국에는 쭉 전달이 끝까지 안 가겠죠. 그래서 전달이 안 가는 가장 소외된 지역에 있는 말단부부터 망가지는 형태의 병. 말단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에서부터 망가진다 라고 해서 다잉백이라고 합니다. 다잉백 피나미넌이라고 하는데 세포체가 망가지면 가장 소외된 지역부터 망가지는 그 끝에서부터 망가지는 형태의 다잉백 피나미넌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뉴런의 세포체에 메타볼릭한 디펙트가 있을 때 이런 형태의 병을 나타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 AB가 동시에 온 거예요. AB가 마이엘린도 망가지고 세포체도 망가져서 그냥 이 페리페럴 너버스 자체가 망가지는 이 변성 자체가 일어나는 왈레리안 디제너레이션이라는 형태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마이엘린과 세포체가 동시에 망가졌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어느 이유에서든 신경이 중간에 툭 하고 잘렸어요. 엑손이 툭 하고 잘렸어요. 예를 들어 뭐 절단 같은 경우가 그런 거겠죠. 뭐 일을 하다가 상해로 갑자기 뭐 절단기에 의해서 신경이 중간에 끊어졌다든지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중간에 엑손이 뚝 하고 끊기는 거예요. 세포체는 말짱한데 그랬을 때 엑손 중간이 뚝 하고 끊기면 그 이후부터 망가지는 형태의 엑손 디제너레이션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엑손 디펙트라고 명명을 하게 되고요. 아까는 이제 말초신경병증의 어떤 유형들, 기전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이제 말초신경병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대표적으로 손발이 저리다 이고 혹은 이제 손발이 힘이 없다라는 형태로 이제 환자들은 오게 됩니다. 이제 신경이 작동하는 것이 운동신경이 있고 감각신경이 있고 자율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의 변화는 환자들이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막 노티스하지는 않고 결국에는 손발이 저리거나 힘이 없을 때 이게 말초신경병증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맨 처음 이제 신경과를 방문하게 되고요. 말초신경병증의 그런 증상이 손발 저림 혹은 손발의 위압감이기 때문에 그 증상이 분포하는 형태 그거를 확인을 해야 어떤 신경병증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포칼한 형태의 심통과 사인을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저리든 힘이 없든 어쨌든 포칼한 형태. 뭐 여기 손만 저려요. 혹은 여기 발만 저려요. 뭐 얼굴만 저려요. 이런 식으로 포칼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고 이런 포칼한 게 여러 개인 경우 이제 멀티포칼하게 나타나는 경우 여기도 저리고 여기도 저려요. 뭐 여기도 힘이 없고 여기도 힘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은 손발이 다 같이 저려요. 뭐 시메트릭하게 저려요. 혹은 뭐 다 저려요. 뭐 이런 형태의 디퓨즈 혹은 이제 시메트릭한 형태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포칼한 그런 모노뉴로패시 같은 경우 이제 포칼하게 어떤 너브의 손상이 왔을 때 오는 형태를 이제 우리가 모노뉴로패시라고 명명을 할 건데 모노뉴로패시의 대표적인 거는 뭐 리스트 드랍, 풋 드랍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팔꿈치가 눌렸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이제 손목이 안 올라가요. 뭐 발이 안 올라가요. 이런 형태의 병이 응급실로 꽤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모노뉴로패시라고 하고요. 폴리뉴로패시는 이제 디퓨즈하고 시메트릭한 형태의 이제 뭐 CD에 해당되는 요 사람 형태로 오는 경우를 우리가 폴리뉴로패시라고 부르는데, 폴리뉴로패시가 사실은 이제 뉴로패시의 그 말초신경병증의 양상 중에서는 제일 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폴리뉴로패시가 제일 흔하고, 요거는 이제 멀티플 너브에 해당이 되고 조금 인접해 있는 너브들이 위주로 먼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가 저리고 여기가 저리다 이러면 이거는 폴리뉴로패시라고 하기보다는 멀티포칼이라고 불러야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저리다가 이 위에 있는 인접해 있는 얘도 같이 저리고, 그러다가 반대쪽이 같이 저리고, 이런 식으로 좀 인접해 있는 너브들 위주로 이렇게 좀 컨티뉴어스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랭스 디펜던트 패턴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끝에 있는 이 너브의 일종부터 망가진다는 형태예요. 아까 우리가 그 기전을 봤을 때 다인백이라는 거를 봤잖아요. 결국에는 폴리뉴로패시가 좀 메타볼릭한 커즈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인백 피나미넌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위부에 있는 신경부터 망가지는 형태, 이거를 랭스 디펜던트라고 하고, 학자들은 이거를 뭐 스타킹 글러브 패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스타킹이랑 이제 글러브를 낀 것 같다, 이런 형태로 좀 심통과 사인이 먼저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스탈 시메트릭 폴리뉴로패시의 패턴이 제일 흔하기 때문에 그 기전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나타낸 표인데요. 가장 모스트 코먼한 거는 역시 당뇨 때문에 오는 그 폴리뉴로패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당뇨뿐만 아니라 당뇨 생기기 직전 단계 프리디엠에서도 상당히 그 시메트릭 폴리뉴로패시는 많이 와요. 그래서 아직 당뇨가 없다고 하더라도 프리디엠이 아닌지 테스트 해보는 거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밑줄 친 것들만 위주로 먼저 기억을 하면 되겠는데, 톡신에 의한 경우, 그리고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었는 제네틱 폴리뉴로패시의 경우, 뉴트리션에 의한 경우, 그리고 또 이제 캔서랑 관련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항체들이 막 쌓이는 병이 엑손이나 마이엘린을 막 망가뜨리는 형태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파라프로틴에 의한 감모패시 때문에 오는 폴리뉴로패시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혈액종양내과에서 MGUS나 멀티플 마이엘로마나 이런 환자들을 공부를 해보면 거기에서 이제 수많은 이상한 단백질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단백질들이 너브를 막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라프로틴에 의한 모노클로널 감모패시 형태로 폴리뉴로패시를 일으켜요. 그래서 혈액종양내과 환자들이 손발이 저리다고 상당히 많이 오고요. 또 다른 컨디션으로는 케모에 의한 경우, 케모에 쓰이는 약들이 뉴로패시를 아주 흔하게 일으키기 때문에 드럭 히스토리를 뒤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CKD 환자들도 유레믹 뉴로패시의 형태로 폴리뉴로패시가 아주 자주 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뉴로패시 환자가 오면은 먼저 다 뒤져보죠. 환자들한테 어떤 다른 원인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뒤져보는데, 이런 걸 다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안 밝혀지는 경우가 25% 정도나 있어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답이 떨어지는 경우는 또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상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건데, 뭐 크게는 어디에 공포돼 있고 그 듀레이션이 어떻고, 그리고 패솔로지가 어떻고, 드럭에 익스포저가 있느냐, 이런 형태로 나중에 선생님들 뭐 CPX 준비하실 때 기억을 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놓은 거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랑 동일합니다. 디스트리뷰션이 중요한데 에이시메트리가 있느냐, 시메트리가 있느냐, 모노뉴로패시의 형태냐, 아니면 멀티포컬한 형태냐, 포컬한 형태냐,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제 신경의 병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 모든 병이 그렇듯 듀레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폴리뉴로패시는 이제 어큐트하게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어큐트하게 폴리뉴로패시가 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들에 대해서는 꼭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GBS가 되겠고 요즘은 좀 많이 없어졌어요. 폴피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약에 대한 건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톡신의 노출, 그리고 바스큘라이티스 이런 형태의 병들은 어큐트하게 오는 폴리뉴로패시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되겠고 코스가 계속 나빠지는지 아니면 이제 스텝와이즈하게 나빠지는지 레미션하고 이제 다시 릴랩스를 반복하는지 이런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신경병증들을 지금 감별할 수가 있으니까 듀레이션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모터 파이버만 이렇게 유독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센서리 파이버만 유독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 오토노믹 너브만 유독 침범하는 경우가 있고 이 모든 게 믹스업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세분화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패솔로지가 어떻게 되냐, 이게 엑손을 망가뜨리는 형태인지 마이엘린을 주로 망가뜨리는 형태인지 아니면 유전자에 의한 건지 이런 것들은 사실 딱 보고 알기는 어렵고 이제 검사들을 병행하면서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전적 원인이 있을 때 꼭 봐야 되는 부위가 있어요. 발이에요, 발. 그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말초신경병증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샤코마리투스라는 병인데 샤코마리투스는 환자들이 발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나중에 외래에 들어와서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발등이 올라가 있고요. 발등이 올라가 있고 이제 엄지발가락에 여기 이 해머토라고 해서 엄지발가락 관절에 이제 가까운 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형태의 병을 보이고 아치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하이아치에 해머토에 이제 페스카부스가 보이는 이 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환자가 또 하필 이제 손발이 저리다 그리고 위크니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물어보다 보면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CMT를 진단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톡신에 대한 거, 드럭에 대한 거 노출 여부인데요. 요즘은 많이 없기는 한데 이렇게 뭐 비소 같은 것들에 노출이 되면은 이런 라인 같은 게 이제 보이는 형태가 이제 손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알아둬야 될 건 이쪽이에요. 엑소날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는 톡신들. 캔서 드럭이 대표적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빈크리스틴이랑 탁셀은 진짜 많이 쓰거든요. 케모세라피를 하실 때. 그래서 빈크리스틴이나 파크리탁셀을 쓰고 있는 환자들이 외래에 진짜 많이 옵니다. 뉴로패시가 아주 심하게 있는 경우를 너무너무 자주 보고요. 안티 중에서도 여기 써놓은 안티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겠고 아마요다론도 조금 이제 엑소의 뉴로패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내과를 하든 뭐 어느 과를 하든 상관없이 환자가 손발이 저리고 위크니스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드럭을 꼭 먼저 뒤져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말초신경병들의 이제 감론들을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맨 먼저 이야기할 게 이제 길랑바레 신드롬이 되겠고, 길랑바레 신드롬은 세계 2차 대전 때 군인들을 치료하다가 알게 된 병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군인들이 갑자기 무언가를 먹고 갑자기 단체로 장염이 걸린 적이 있어요. 장염이 걸렸는데 그 장염이 걸린 그 건강한 군인들 몇 명 중에 한 두세 명 정도가 갑자기 사지마비를 일으키면서 그 팔다리가 막 위약이 생기고 전혀 걷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길랑이랑 바레라는 이 의사 두 분이 그리고 원래 스톨이라는 의사까지 3명이 있었는데 스톨은 나중에 뭐 기여가 적다고 해서 빼졌고 길랑이랑 바레라는 이제 두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들을 진찰을 하다가
발견되게 된 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길랑바레 신드롬이라고 붙였는데 가장 그때 이제 1916년도에 이제 기술했던 논문들을 보면 알부미노사이토로지컬 디소시에이션이 가장 큰 어떤 키 증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A 리플렉션 위크니스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이제 탭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무튼 이거는 이제 군사들의 2차 세계대전에서 희생을 당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발견된 병이고요. 이게 원래는 이런 형태의 병이라고 하면 아주 급격하게 팔다리 마비가 플라시드하게 오는 위크니스, 이런 형태의 병에 과거의 1위는 소아마비였어요. 소아마비였는데 소아마비가 백신 때문에 거의 다 정복이 됐죠. 요즘에는 물론 남아있는 환자들도 꽤 있지만 소아마비가 이제 정복이 되면서 요즘 시대에는 가장 모스트 커먼한 플라시드 파랄라이시스 어큐트한 폼에 그거를 이제 GBS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폴리오였지만 폴리오가 정복이 되는 바람에 GBS는 요즘 시대에 모스트 프레퀀트한 어큐트 플라시드 파랄라이시스다라고 기억을 해야 되고, 신경과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선생님들도 뭐 응급실을 보던 아니면 내과 환자가 이런 일이 생기던 자기 파트의 환자가 이런 일이 생기면 신경과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학자들이 문헌을 뒤져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도 결국에는 길랑바레 신드롬이었지 않을까라는 이제 나중에 회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피데미올로지를 보면 10만 명당 1명에서 1.5명 사이, 뭐 레어한 편인데 그래도 너무 중요한 병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어느 나이에나 올 수 있고,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매에 따라서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메일이 약간 도미넌트하고요. URI나 다이아리아 같은 어센딩 인펙션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 좀 웃긴 게 그 코로나 백신을 맞고 갑자기 GBS 같은 심텀을 보였던 환자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GBS라고 응급실에 너무 많이 들이닥쳐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코비드 백신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백신들도 뭔가 이제 길랑바레 신드롬이랑 연관이 있다는 논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해가지고 지금 연관관계 정도로만 이제 멈춰 있는데, 아무튼 이제 백신이랑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엔 선생님들이 히스토리를 할 때 중요하겠죠. 백신을 맞은 적이 있으니까, URI나 다이아리아 같은 어센딩 인펙션이 있었으니까 이런 거를 히스토리에 꼭 빼먹지 않아야 된다는 거를 뜻합니다. 이 에피데미올로지 보여준 이유가. 그리고 아까 그 프리시딩 인펙션의 가장 모스트 커먼한 오르가니즘은 이제 C 제주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캄필로박터 제주나이가 되겠고, 캄필로박터 제주나이를 근데 검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검출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제 환자들 중에서는. 수출 검사를 내보내긴 하는데 수출 검사에서 좀 잘 안 나옵니다. 아주 예민한 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히스토리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뉴모니아 균 같은 경우도 꽤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지카 바이러스에 의한 GBS가 조금 핫했었죠. 2013년도에.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피처는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점점 아주 빠르게 진행하는 위크니스, 333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한 3일 정도 만에 팔다리 저림과 위약이 시작이 돼서 3일 정도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숨이 안 쉬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장애가 생기는 이런 형태로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프로그레션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형태의 병으로 오는데, 아까 맨 처음에 페리페랄 널브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페리페랄 널브의 어느 곳에나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길랑바레 신드롬은 팔다리뿐만 아니라
얼굴 신경도 망가뜨릴 수 있고요. 오토노믹 펑션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도 페리페럴 nerve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팔다리 위양만 오는 건 아니고요. 페이셜 팔지도 정말 흔하게 동반이 되고 오토노믹 펑션이 정말 흔하게 동반이 되는데 막 갑자기 브라디가 생겼다가 타키가 생기기도 하고 BP 서지가 생기기도 하고 뭐 아주 그렇게 되면은 아주 치료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이런 오토노믹 디스펑션도 GBS의 어떤 형태의 병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클리니컬 피처를 보여주면 모터가 주로 이제 침범이 됐을 때 보여주는 어떤 반응들, 뭐 센서리의 반응들, 오토노믹 디스펑션의 반응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이런 형태의 코스를 뭐 그냥 평균적으로 가집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안시덴트럴 인펙션이 있었다가 한 3, 4일 정도 후부터 GBS가 발생을 해서 점점 나빠지는 코스를 가졌다가 나중에는 이제 회복이 돼가는 형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단을 할 때 프로그레션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적어도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해서 프로그레션을 하고 리플렉시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반사가 거의 안 나오고 DTR이 안 나오고 다른 병을 배제할 수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리콰이어드 크라이테리아라고 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알부미노 사이토로지컬 디소시에이션 그러니까 CSF를 했는데 거기에서 셀은 별로 안 나왔는데 단백질은 많이 나오는 경우 이걸 이제 알부미노 사이토로지컬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길랑이랑 바레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당시에. 왜냐면 그때는 이런 형태의 병이 별로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 알부미노 사이토로지컬 디소시에이션을 보이는 형태의 병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는 이게 이제 서포티브 크라이테리아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크레니얼 nerve 위크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 페이셜 팔지를 포함한 EOM 머슬의 장애가 오기도 해요. 크레니얼 nerve 머슬의 위크니스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꼭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코어 피처들 외에 서포티브 피처로 이제 우리가 NCS 너블 컨덕션 스터디를 하게 됐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좀 또 타입을 좀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이거에 대한 강조를 별로 안 배웠었는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이 형태의 GBS들이 좀 세분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학생 선생님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GBS가 하나의 타입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형태의 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여러 형태의 병이라는 뜻은 이게 마이엘린만 망가지는 병으로 처음에는 생각을 해서 탈수초 질환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입을 학자들이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먼저 가장 유명한 거는 AIDP가 되겠죠. Acute Inflammatory Demyelinating Polyradiculopathy라고 해가지고 마이엘린을 망가뜨리는 형태의 병으로 GBS가 오는 경우 이게 가장 웨스턴에서는 흔하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흔히 알고 있는 GBS 형태는 이런 건데 AIDP 기전은 사실은 뭐 이렇습니다. 마이엘린을 이제 망가뜨리는 항체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염증 반응들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면서 인접해 있는 그 너브들을 다 망가뜨리면서 오는 형태의 병이고 요게 이제 마이엘린이거든요. 원래 이렇게까지 두껍지 않아요, 마이엘린이. 근데 이게 병이 생기니까 이게 막 두터워지면서 염증을 일으켜서 이게 바이옵시를 해보면 이렇게 막 두꺼워져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AIDP보다 요즘에는 어큐트 모터 엑소넬 뉴로패시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어요. 이거를 줄여서 아만이라고 부릅니다. 아만. 아만의 형태로 오는 GBS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한 절반 이상에서 70% 가까이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만이 아만의 형태라는 거는 여기 써있지만 모터 엑소널 뉴로패시가 프리도미넌트예요. 아까는 AIDP는 디마일리네이팅이라는 단어가 이제 AID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는 모터 엑소널이 프리도미넌트하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웃기게 뭐 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50% 넘게끔 발견이 되어 있고 차이나 같은 경우도 65에서 78% 이게 아시아에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웨스턴에서는 AIDP가 흔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암환 형태가 흔하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GBS는 거의 다 암환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도 뭐 GBS의 여러 가지 형태와 기전들이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모터 엑손의 왈러리안 라이크 디제너레이션으로 일어난다. 아까 제가 그 병태 그 기전들 중에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왈러리안 라이크 디제너레이션이 있었어요. 세포체랑 마이린이 같이 망가진 형태. 그래서 모터 엑손에 아주 시비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은 힘이 훨씬 더 약해요. AIDP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짬뽕. 어큐트 모터 센서리 엑소널 뉴로패시. 모터와 센서리가 엑소널이 같이 망가진 형태. 그래서 이걸 암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터와 센서리가 같이 망가졌는데 엑손만 주로 망가진 형태. 이런 걸 암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밀러 피셔 신드롬입니다. 밀러 피셔 신드롬. 생각보다 흔하고요. GBS의 뭐 5%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밀러 피셔 신드롬이 단독으로라도 빠질 정도로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세 가지 트라이아드 증상이 있는데 아탁시아, 에이리프렉시아, 옵살모플레지아 이렇게 세 가지를 아주 특징적으로 갖고 옵니다. 만약에 플러스를 하나 더 하자면 벌바 위크니스까지 이렇게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길란발의 신드롬의 뭐 기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따라가고 갱글리오사이드 안티바디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은 GBS의 A형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원래는 AIDP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지만 아시아에서는 암환이 제일 흔하고 여기에 센서리 심통까지 더해지면은 암산이라고 불리는 조금 믹스드 타입이 나타나기도 하고 밀러 피셔 신드롬이라고 하는 조금 특이한 형태의 GBS 베리언트도 있다. 이 정도까지는 선생님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퓨어 모터만 망가지는 형태도 있고 두 다리가 그냥 이제 마비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밀러 피셔 신드롬처럼 옵살모플레지아나 아탁시아 형태로 오는 경우도 있고 GBS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알고있는 사이토로지컬 디소시에이션을 보기는 봅니다. 저도 항상 모든 환자한테 탭을 하긴 하는데 탭이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항상 이제 파지티브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는 시기도 중요해요 생각보다. 첫 번째 환자가 증상이 있고 나서 첫 번째 위계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만 양성이 나오고요. 이제 너브들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항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단백질 양이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한 2, 3주째 때 했을 때 더 많이 이게 양성률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이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약을 바로 써버리거든요. 약을 바로 써버리기 때문에 그 약을 쓰기 전에 CSF, 그 깨끗한 CSF가 중요해서 결국에는 첫 번째 위계 거의 다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양성률이 많이 높진 않다. 알부미노 사이토로지컬 디소시에이션이 안 나온다고 해서 GBS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캄필로나토 제주나이가 가장 모스트 커먼한 오르가니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확인해보는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이 모든 원인이 결국에는 어떤 항체에 대한 반응인지라 마이엘린이 망가지든 뭐 엑손이 망가지든 옵살모플레지아가 생기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어떤 갱글리언에 대한 안티바디에 대한 리액션이거든요. 이뮨 리액션이어서 안티갱글리오사이드 안티바디를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계속 말하는 안티갱글리오닉 안티바디가 뭐냐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캄필로박터 제주나이 사진을 갖고 왔어요. 캄필로박터 제주나이의 이제 이 분자 구조를 확대를 해보면 이 세포막의 성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세포막의 성분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하필이면 엑손에 있는 이 세포막의 성분이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제 캄필로박터가 갖고 있는 이제 고유의 이 세포막의 성분이랑 이 우리 엑손의 성분이 비슷한지라 몸속에 생겨났던 오토 안티바디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캄필로박터인 줄 알고 막 싸우려고 얘네들을 들어가다가 주변에 있는 이 비슷하게 생긴 구조물들을 보고 얘네들도 막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자 미미커리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 캄필로박터 제주나이 때문에 만들어진 안티바디인데 생겼던 김에 돌아가려다가 보니까 엑손이랑 너무 비슷해. 그래서 엑손도 막 망가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아만의 형태로 이 엑손을 망가뜨리면 이제 아만이라고 부르고 이걸 마이린을 망가뜨리면 이제 AIDP의 형태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GBS 같은 환자가 왔다 이랬을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가장 첫 번째 트리트먼트 옵션은 IVIG이고요. IVIG는 이뮤노글로불린을 IV를 줄 때를 이제 IVIG라고 하는데 항체에 대한 리액션 반응이기 때문에 그 항체를 중화시켜주는 주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IVIG를 가장 첫 번째로 쓰게 돼 있고 IVIG를 빨리 쓰면 쓸수록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IVIG를 지체 없이 고려하지 않고 고려해서 지체 없이 GBS를 만났을 때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GBS를 만나서 IVIG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계속 나빠지는 코스를 겪는 경우가 되게 흔해요. 그래서 뭐 이게 디스니아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풀모너리 펑션도 다 머슬과 너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ICU를 가게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ICU 케어까지 다 하게 되고 그래서 환자를 입원시킬 때 IVIG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나빠질 수 있다. 이게 처음에 환자가 나빠지기 시작했던 그 나디아 코스를 봤을 때 결국에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는 계속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미리 해놓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 병원에서 많이 나빠지거든요.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3일째 IVIG 쓰고 있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인투베이션하고 이러면은 뭐 병원이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환자들을 입원시킬 때부터 이거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이거를 꼭 명시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 4분의 1은 벤틸레이터를 달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20% 정도는 디세이블드 되는 경우도 있다. 요즘에는 치료가 잘 되는 편이긴 하고요. 환자들이 되게 예민해져서 백신 이후로 또 GBS 환자가 늘었고 환자들도 길랑바레 신드롬 기사에도 막 몇 번 났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길랑바레 신드롬에 대한 지식이 매우 높아져가지고 요즘에는 아주 그 초기 증상일 때도 응급실에 많이 오기 때문에 IVIG가 늦게 들어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치료가 좀 잘 되는 편으로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제는 이제 첫 번째 GBS가 끝났고 두 번째는 CIDP라는 질병인데 CIDP는 그냥 이 제목에 병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로닉하다. 그리고 인플라메토리의 기전을 갖고 마이엘린이 망가지는 폴리아디큘로패시. 그래서 이것도 한 10만 명에서 두세 명 정도 레어하고요. 요거는 근데 올드 에이지에 훨씬 많이 생겨요. GBS는 아까 at any age라고 해서 모든 나이에 생길 수 있고 소아 GBS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CIDP는 절대 소아에서 생기지 않고 나이 많은 사람한테 생깁니다. 거의 뭐 인시던스가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발생 자체는 근데 at any age라고 돼 있긴 해요. 근데 확실히 유병률은 나이가 많아감에 따라서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냥 CIDP는 제가 그냥 기억해야 될 거를 한글로 좀 써놨어요. 아까 GBS는 뭐 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나빠지고 적어도 그 프로그레션의 그 경지에 도달하기까지 2주가 넘어가지 않아요. 2주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는 클리닉에서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이
CIDP 같은 경우는 8주 이상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고요. 그리고 사지분이부와 원인부를 이제 모두 침범하는 형태로 오기도 하고요. 재발과 완화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먼저 나빠졌다가 또 다시 또 조금 좋아집니다. 그랬다가 또 나빠지고 또 좋아집니다. 뭐 이런 왁센 웨인을 보이는 형태가 많고요. 이제 CIDP의 환자 중에서 갑자기 또 나빠지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형태는 사실은 이제 어큐트 언셋으로 온 CIDP라고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 환자가 사실은 머리에다가 자기가 CIDP다, GBS다 이렇게 쓰고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둘 다 이니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 환자가 이제 어큐트하게 손발이 저리고 위약이 있다고 이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근데 이 환자가 GBS인지 아니면 CIDP의 첫 발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결국에는 이 환자를 계속 끌고 가면서 이 환자가 2주 안에 프로모션을 안 하고 한 번의 IVIG 치료로 더 나빠지지 않으면 이 환자는 GBS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환자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빠지는 형태의 병을 보이거나 아니면 8주 이상까지도 그 신경병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나빠졌다가 좋아졌다를 반복하는 왁센웨인을 보이거나 이러면 이 환자는 CIDP의 첫 발현으로 그 형태가 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GBS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이바이즈 다 쓰고 막 해피하게 퇴원을 해가지고 걸어서 퇴원하고 마주가지고 다 해피했는데 나중에 외래에서 팔로우할 때 보니까 다시 나빠지는 환자들이 있어요. 아주 가끔. 그 환자는 그때부터는 CID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AIDP라고 속단할 수 없는 경우도 생각보다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을 감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써놓은 거니까 한 번만 읽어보고요. 근데 CIDP를 결국에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치료가 달라요. GBS랑 기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얘는 안티갱글리오사이드 안티바디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냥 인플라메이션에 의한 반응이기 때문에 얘 1차 치료는 프레디솔론, 스테로이드 펄스입니다. 스테로이드 펄스를 1차 치료제로 써야 되는 경우고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2차 치료가 이걸로도 안 되면 이뮤노글로빈을 쓰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뭐 처음에 GBS인지 CIDP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이비아지를 쓰면 또 좋아지는 경우가 또 흔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헷갈리는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알아야 될 거는 CIDP 1차 치료는 프레디니솔론이다. 오히려 그래서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한테 치료하는 건 쉽습니다. 자기가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다. 옛날에도 한번 팔다리 힘이 확 빠져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가 한 3달 만에 다른 병원에 왔어요. 제 외래로 왔어요. 보니까 정말 폴리뉴로패시가 있고 위약이 있어. 그럼 이 환자는 CIDP라고 진단을 하면 무리가 없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치료를 알고 있는 건 중요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뮨 리액션이기 때문에 이 아자시오프린이나 뭐 이런 형태의 이뮨 에이전트들을 좀 세컨더리하게 넣어야 되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DM 폴리뉴로패시인데 DM 폴리뉴로패시는 엄청 흔합니다. DM 뉴로패시는 아까 GBS와 CIDP가 아주 레어한 병이라고 하면 DM 뉴로패시는 거의 뭐 30세 이상 성인에서 11%가 있다고 역학에서 보고할 정도로 너무 흔한 형태의 폴리뉴로패시가 되겠고요. 데피니션이야 너무 뻔한데 DM이 있는 환자 중에 다른 형태의 신경병들을 배제하고 신경병에 해당되는 심토이나 사인이 있을 때를 DM 뉴로패시라고 하는데요. DM 뉴로패시가 발생하는 기전은 그냥 맨날 나오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인데 디슬리피데미아랑 뭐 TG가 올라오고 이런 이제 메타볼릭 신드롬이 생겨서 리피드 옥시데이션 스트레스가 생기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활성산소들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뮨 리액션이 생기면서 여기에 뭐 ER 스트레스로 인해서 폴리뉴로패시가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아베틱 뉴로패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역시 DM 뉴로패시를 저희 신경과에서는 천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천의 얼굴. DM 뉴로패시 선생님들은 DM이 있을 때 발생하는 뉴로패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멀티포칼 뉴로패시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고 GBS까지는 아닌데 CIDP의 형태처럼 나타날 때도 있고 오토노미 펑션만 망가진 형태로 올 때도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DM 뉴로패시만의 병인지 다른 게 코어 피처로 섞여 있는 건 아닌지 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오토노미 펑션에 의한 이제 DM 뉴로패시일 때 좀 골치 아프고요. CIDP 환자들이 또 DM이 또 많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 그래가지고 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근데 치료는 교과서적으로는 뭐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이아베틱 뉴로패시를 진단을 할 때 좀 특이한 형태의 다이아베틱 뉴로패시가 있는데 DM을 치료하다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뉴로패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어큐트 인듀스드 다이아베틱 뉴로패시라고 하는데 갑자기 환자가 이건 이제 어큐트 언셋으로 디스탈 림에 아주 극심한 페인을 호소하는 뉴로패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언제냐면 인슐린을 안 쓰던 환자가 갑자기 인슐린을 쓰는 경우 그리고 DM 메디케이션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 그래서 최근에 아주 헤모글로빈 A1C의 레피드한 컨트롤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뉴럴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우리 몸이 그래서 예를 들어 헤모글로빈 A1C가 9점대였는데 갑자기 뭐 이 환자가 몇 주 만에 6점대가 됐어 그리고 한 2, 3주 사이에 환자가 아주 시비어한 페인이 이제 생겼다 뉴로패시 형태로 이러면 이제 트리트먼트 인듀스드 다이아베틱 뉴로패시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쓰면은 반응이 좀 갑자기 좋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아이러니하죠. DM 환자한테 스테로이드 쓰면 또 당이 올라가잖아요. 결국에는 너무 당을 빨리 내려서 온 병으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이아베틱 뉴로패시를 검사를 할 때 이런 형태의 기구들이 교과서나 CPX에 나와요. 근데 사실 잘 못해요. 외래에서 바빠가지고. 근데 CPX 할 때는 좀 중요하게 언급이 될 때도 있어서 그림들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다이아베틱 뉴로패시가 끝에서 메타볼릭한 커즈로 일어나는 거고 메타볼릭한 커즈가 일어나게 되면 다행백 피노미넌으로 생기는 폴리뉴로패시의 패턴이 제일 클 테니까 그렇다고 하면 끝에 있는 신경이 먼저 망가지는 형태가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발을 주로 검사를 하는데요. 발을 검사를 할 때 바이브레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프레셔를 줘보면서 이렇게 생긴 이 필라멘트를 구부려질 때까지 힘을 주는 거예요. 프레셔를. 다 구부려졌는데도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지 느끼는지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고 아주 아픈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 끝에가 되게 차갑게 돼 있는 이런 봉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걸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라이트 터치를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이거는 땀을 보는 검사입니다. 땀. 오토노미 펑션이 망가진다고 아까 말을 했기 때문에 땀이 나면은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땀이 잘 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DM 뉴로패시를 보는 거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치료는 사실은 디지즈 모디피케이션이에요. DM을 치료하면 돼요. DM을 치료하고 환자들이 가끔 느끼는 그 심텀을 릴리프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쓰기는 씁니다. 근데 환자한테 좀 맞춤 치료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환자 교육할 때 이게 해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DM 폴리뉴로패시가 생겨서 나빠지면 결국에 발을 나중에 이제 DM 푸시 돼가지고 절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좀 이런 교육들을 해주는 거를 환자들은 매우 또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리스트에 생기는 메디안 뉴로패시 CTS에 대한 거고요. 카팔 터널 신드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카팔 터널 신드롬은
수분 증후군 그리고 이 손목에 있는 메디안 신경이 눌려가지고 생기는 형태의 병인데요. 메디안 너브의 구조를 이해를 하면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메디안 너브는 결국에는 이 브라키얼 플렉서스에서 쭉 나와가지고 여기 손목에 있는 인대가 있어요. 여기 손목에 있는 인대에서 뻗어나가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에 메디안 사이드까지 이렇게 너브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 이제 팔마라고 불리는 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가 눌리면서 생기는 형태의 병인데요. 메디안 뉴로패시는 사실은 여자한테 훨씬 흔하고 도미넌트 핸드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CTS가 생긴 경우는 별로 그렇게 의심을 안 하는데 환자가 왼쪽에 만약에 CTS가 있다라고 하면 당신은 원래 왼손잡이입니까 오른손잡이입니까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왼손에 CTS가 왔다고 하면 그거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여기 초음파를 하든 MRI를 찍든 조금 도미넌트 핸드가 아닌 곳에 CTS가 오는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를 이렇게 여기가 눌려서 오는 형태의 병이기 때문에 여기를 자극을 하면서 심텀이 어그라베이션이 되는지를 보는 이제 검사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틴넬 사인이랑 이제 팔렌 사인이라는 거고요. 좀 이따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메디안 너브의 액션을 생각을 하면 some abduction 그리고 some opposition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 이 두덩이 여기 손톱 엄지 내려가는 이 두덩이 이게 이제 APB 머슬이라고 하는데 이게 메디안 너브에 가장 많은 이너베이션을 받기 때문에 이 머슬이 말라있는지 어쩐지를 조금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틴넬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메디안 너브가 지나가는 이 위치를 막 자극을 해보면서 메디안 너브의 더마톰에 해당되는 부위가 자극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는 형태의 검사가 되겠고요. 이렇게 손목을 구부리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메디안 너브가 자극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또 저리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게 이걸 이제 팔렌 사인이라고 합니다. 메디안 뉴로패시를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DM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손을 많이 써서 그런 경우도 있고 튜머가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다른 질환들을 감별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가 저리다고 왔어요. 환자는 아주 뚜렷하게 메디안 뉴로패시에 해당되는 더마톰의 그 심텀을 호소하면서 왔지만 아까 메디안 너브의 주행을 생각하면 사실 메디안 너브로 오기까지의 모든 코스에 어떠한 병이 생겨도 이 증상을 안 일으키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다른 증상들, 다른 질병들도 감별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 하나 남았거든요. 이렇게 말초신경계 질환은 CMT랑 나머지 NMJ 디스오더 이어서 할게요. 지금 55분이니까 2시 5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